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NDC에서 웹3 진출을 위한 전략적 재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웹3 리서치 펌 포필러스의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블록체인 혹은 이제 웹3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웹3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웹2 서비스의 기획과 웹3 서비스의 기획의 로직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블록체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저의 좀 개인적인 짧은 생각과 함께 정말로 웹3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엔티티 분들이 계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좀 세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좀 하이 레벨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블록체인 게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여곡절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제 정립되기 시작한 블록체인 산업의 등장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었죠. 그래서 기존의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기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블록체인 혹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 포텐셜이 이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게임 산업 또 블록체인 산업의 아주 큰 잠재적인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큰 불마켓이라고 할 수 있었던 21년도, 22년도 사이에는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크게 붐이 이르렀었고 23년도에는 autonomous world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의한 자발적이고 오픈된 세계관으로의 확장을 지칭하는 용어와 함께 다시 소폭 부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를 달고 나온 게임들은 대부분 저희한테 익숙한 방식의 재미 혹은 새로운 방식의 재미를 구현해내는데 실패를 했고 되려 이제 게임 로직에 토큰이라고 하는 요소를 과도하게 집어넣은 탓에 투기적인 수요만을 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재미를 추구하는 진성 유저를 모객하는 데도 실패를 했고 웹3 페르소나를 가진 새로운 신규 고객 유입에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까지 웹3 게임의 섹터에 한해서 이제 투자 규모는 대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서 이제 23년도에 이제 수많은 저명한 웹3 VC들이 투자한 블록체인 게임들이 2025년이 된 오늘날에서는 점점 더 운영을 축소를 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웹3 유저가 많다고 하는 솔라나 블록체인의 재단 내에서도 이제 게임 관련 이니셔티브가 거의 사라졌고 또 최근 열린 큰 행사에서는 게이밍 섹터 관련 부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는 블록체인이 어떤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토록 게임 산업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찾으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톱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웹3를 게임에 도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큰 그림에서 좀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내 서비스에 웹3 요소가 필요한지 혹은 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어떤 요소들을 조금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발표복 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 소개를 제대로 드린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재환이라고 하고 업계에서는 J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3 업계에 입문 전까지는 저는 시스템 최적화랑 계량 경제 쪽을 공부를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저도 판교의 자그마한 게임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인게임 데이터와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노드 운영 스타트업에서 초기 멤버로 합류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카데미아가 부재한 이 산업이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리서치 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포필러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에 대한 소개는 이 발표와는 좀 무관한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공유드렸던 목차대로 이제 발표를 이어나갈 텐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누구는 분산형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트러스트 시스템, 또 누구는 그냥 오픈 금융 서비스라고 정의도 하기도 하고, 제각각의 사람들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블록체인이 또 각자의 방식대로 또 실험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이유는 그 누구도 블록체인이란 정확히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한 적이 없고 저희가 합의를 하기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효시가 되었던 비트코인의 백서를 보시게 되시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라든지 탈중앙화라는 단어라든지 그런 단어가 일체 나오진 않습니다. 되려 이제 80년대 개념적으로만 짧게 정의되었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에 가장 부합하는 실증 사례가 2008년에 나온 비트코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 가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사람들이 좀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저도 블록체인을 누군가에게 처음 설명할 때는 상상력을 좀 제한시켜 드리고 싶지 않고 또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 있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버리기보다는 좀 추상적인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좀 원리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블록체인은 우선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은 다양한 참여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반의 메커니즘을 통해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법론과는 다른 방식의 방법론을 채택을 하여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투명성이라든지 불변성이라든지 검열 저항성 등과 같은 그런 블록체인들의 속성들은 이러한 구조의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달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들이죠. 이제 간혹 업계에 있다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이러한 속성들이 오히려 블록체인의 에토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좀 지켜야 하는 그런 필요 조건이라고 좀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려 이러한 속성들은 뭔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따라올 수도 있는 그런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런 거를 염두하고 만들기보다는 뭐 본연의 의도한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은 이제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치의 저장과 전송 그리고 활용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블록체인들의 속성들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따라 나오는 그런 전제들이자 충분 조건 정도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엔티티 분들께서 이제 웹3 요소를 혼합해서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할 때도 어떤 우리가 흔히 숭배하는 그런 블록체인들의 사상 혹은 요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짜기보다는 기존의 로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웹3의 요소를 일부를 넣어서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소론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러한 베이스라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게임에 웹3 요소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용이 있는지 또 그러한 효용이 정말로 이제 효과적인지를 따져봐야겠죠. 이제 여기 계신 베테랑 분들께서의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게임의 본질은 재미의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지털 기반의 부가가치 산업의 본질은 재미의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좀 극단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재미가 있는 게임이나 컨텐츠 서비스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웹3를 도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에 게임이 혹은 서비스가 웹3를 도입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축의 어떤 효용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웹3 요소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효용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오픈된 IP 생태계로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블록체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저희가 기대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디지털상의 자산과 상호작용을 온전히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이전까지는 저희는 실제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디지털 네트워크상에 프로젝션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개인이 존재하는 게 그 증거죠. 저희가 네트워크 플랫폼 상에서 특정 자산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진본성과 가치를 보증하는 중개 주체가 반드시 필요했고 저희는 그 중개인을 믿고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전통적인 방식은 중개인 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시간적인 비용을 초래해왔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근본적으로 깊은 수준의 예컨대 뭐 경제활동 같은 그런 다양한 상호작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양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도 전개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자산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개인들을 제거해서 비효율적인 비용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차원적인 좀 신뢰를 요구로 하는 그런 깊은 상호작용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가 펼쳐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게이밍 자산의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재화는 폐쇄된 그런 생태계 안에서만 제한적인 효용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화들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정의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수백 개에서 이제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안팎에서는 자산이 온전히 정의가 되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활용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는 자산과 프로젝트 간의 그런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게끔 구조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의 자산을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네, 이처럼 상호작용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할 때 폐쇄된 생태계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비해 디지털 자산의 유틸리티는 훨씬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게이밍 자산의 P2P 거래가 가능해지면 유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게임을 더 이상 플레이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자산을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산의 구매를 통해서 이제 게임에 들어온 유저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임 플레이 방식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단순히 자산의 교환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다면 생태계 전체에서 유저들의 효용들까지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생태계의 구축인데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에토스에 공감을 하여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픈소스 툴링과 인센티브 구조를 잘 짜기만 한다면 다양한 기여자들에 의해서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꾸려서 조금 더 영속적인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많은 실무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수 있겠는데, 어떤 컨텐츠 IP든 관리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수명을 갖기 마련입니다. 1차 창작자가 평생 동안 해당 IP를 계속 직접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데는 자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처럼 사용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재해석되고 재창작됨으로써 IP의 생명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위에서 오픈소스로 정의된 IP는 다양한 창작자들이 각자의 해석과 세계관을 덧붙여서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어서 더욱 풍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은 팀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공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웹3에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략과 구조가 기존의 웹2의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제 웹3적인 요소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어떤 게임이나 서비스가 지녀야 할 본연의 재미와 사용자 경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게임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너무 많겠죠.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을 조금 추려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 고객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게임 개발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어떤 생태계 위에서
빌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비스에 반드시 토큰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요소는 너무 기본적인 고려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게임을 만들고자 할 때 타겟하는 유저를 크게 양분하면 웹2 유저와 웹3 유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두 타겟의 어떤 페르소나가 완전히 많은 측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대다수의 검증된 게임 시장은 여전히 웹2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플레이 자체의 재미일 것이고, 그 외의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기능일 뿐이겠죠. 따라서 이 사용자들에게 웹3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존의 재미를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확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웹3 유저들은 대부분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진입한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환경 위에서 경제적인 재미, 즉 보상을 통해서 얻는 데에서 가장 큰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밍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꾸준한 보상을 기대를 하고, 또 그러한 보상이 충분히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기여와 공급을 정말 아끼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웹3 유저들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고 행동의 대부분이 보상과 철저히 정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게임 유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이제 커뮤니티 기업 방식이나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웹3 요소를 과도하게 도입하고 처음부터 웹2 게임 유저 그리고 웹3 기반의 그런 공급자나 파머들을 동시에 타겟을 하면서 이들한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존 게임 개발에 익숙한 게임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대규모 유저 기반을 보유한 검증된 웹2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재미를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점진적으로 웹3 요소를 도입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요소는 게임의 개발 범위입니다. 어떤 요소들을 온체인으로 구현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결정은 대상 타겟 유저층 그리고 장르, 개발 리소스, 유지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작게는 단순히 게임 자산만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부터 이제 크게는 게임 내 상호작용과 로직 전반을 모두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들이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옵셔널 코스메틱 민트는 게임의 로직과 자산은 모두 오프체인에 존재하지만 일부 아이템에 한해서 이제 유저가 선택적으로 NFT를 민팅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온체인 어셋이라는 분류는 게임 로직은 오프체인이지만 자산 자체는 모두 온체인상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ully onchain은 이제 게임의 로직과 자산 모두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완전한 온체인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현하고자 하는 온체인 요소의 범위가 커질수록 웹3 네이티브 유저들한테는 새롭고 신선하고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동시에 빌더들 입장에서는 개발 난이도와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버 유지 보수 문제도 있겠고요, 보안 관리도 있을 거고, 개발자 인력 확보, 기술 학습 비용, 어떤 시스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요소를 온체인화할 경우 이제 성능과 타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장르 자체도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현할 수 있는 재미의 폭도 자연스럽게 제한이 되겠죠. 더욱이 이제 풀리 온체인 게임 쪽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M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웹3 유저층을 대상으로 오직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새로운 재미를 실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풀리 온체인 게임 접근을, 그리고 이제 기존의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금 웹3적인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효용을 확장을 시키려면 단순히 이제 자산만을 온체인에 정의하고 기록하는 OCM이라든지 OCA 접근부터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EVM은 가장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EVM 실행 환경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표준을 구현하려고 할 때 기술적으로 한계에 많이 부닥치는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진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이제 저희는 항상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항상 학습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게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말 많은 트랜잭션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인프라는 무엇일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자산과 상호작용의 종류를 정말로 유연하게 잘 정의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있어서 풍부한 로직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기술 스택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인프라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인데 유저 기반이 탄탄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생태계가 풍부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풍부한 생태계를 가진 인프라는 무엇일지에 대한 그런 삼박자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크게 EVM, SVM 그리고 무브의 세 가지 실행 환경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실행 환경을 앞에서 설명드린 프레임에 비추어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각각은 서로 다른 철학과 어떤 기술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은 이제 솔리디티나 바이퍼 등 이제 좀 비교적으로 접근성이 좀 낮은 쉬운 그런 언어를 기반으로 초기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좀 선도를 했으며 다양한 좀 표준들을 제안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EVM의 그런 구조적인 인프라 한계가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점점 더 생태계의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엔티티들이 실제로 이제 EVM을 통해서 빌딩을 하려 할 때는 뭐 진짜 뭐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을 하고 이제 책임을 지는 중앙화된 어떤 재단이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솔라나와 이제 수이로 대표되는 SVM과 무브는 이러한 EVM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리테일과 기관 모두에게 주목받는 차세대 실행 환경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기는 게이밍 관련된 발표 자료니까 이제 수이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면 특히 수이는 이제
메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DM을 이끌었던 헤드급 인력들이 개발한 프로토콜인데 언어 설계부터 인프라 구조까지 모든 요소가 실질적인 모든 비즈니스 로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프로토콜들이 구현하지 못했던 독자적인 표준들을 빠르게 구현을 해내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생태계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솔라나를 포함해서 다른 프로토콜들이 번번하게 실패를 했던 게이밍 섹터에 과감하게 집중을 하고 있고 오는 3분기에는 이제 자신들의 모든 인프라 기술을 집약한 그 수입 플레이라고 하는 전용 게임기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각 생태계마다 이제 고유한 인프라 기술들이 있고 또 지원 영역이 있고 또 집중하는 전략적인 이니셔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본인들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들의 방향성과 가장 잘 맞은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그냥 기존에 있던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게 아니라 이외에 이제 거래 가능한 자체 토큰의 도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제 웹3 블록체인이 대중분들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데는 대부분 이 토큰이라는 존재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틸리티를 부여해서 어떤 토큰의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도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유효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토큰은 아직까지도 쉽게 투기적인 자산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유틸리티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정당성은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에 토큰을 도입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게임 재화로서,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목적으로서. 우선 많은 기존의 웹3 기반의 게임들이 인게임 재화로서 토큰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재화를 파밍하게 해서 게임 내 다른 재화를 구매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능력치를 올리는 등 그런 소모품으로서 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죠. 하지만 이처럼 게임의 로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임 내 재화가 게임 외부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게임 외부의 좀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밸런스가 망가지고 운영이 통제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특히 블록체인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혹은 경제력이 낮은 제3국가 유저들에 의해서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서 게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P2E 플레이 투 earn 과거 사례에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리스크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이외에도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어떤 핵 행위를 막는 것 등도 이제 현실적으로 게임을 설계할 때 어려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거버넌스의 목적의 토큰 발행도 이제 한 가지 옵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네, 귀찮거든요. 그래서 참여 범위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거버넌스 투표의 빈도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커뮤니티랑 재단 간의 이런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인게임 재화든 거버넌스 수단이든 간에 토큰을 도입하는 순간 게임 시스템의 복잡도는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또한 이제 토큰이라는 요소는 어떤 게임 플레이 고유의 재미에 집중하는 웹2 게이머들과는 좀 거리가 멀고 또 대부분 웹3 유저들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이제 토큰을 파밍하는 거는 노하우만 알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 두 요소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토크노믹스는 쉽게 붕괴되겠죠. 그래서 게임 내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토큰 도입은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을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끝내기 이전에 발표를 요약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전반적으로 급격한 주목을 받아온 만큼 유난히 변동성이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실패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데는 많은 빌더들이 블록체인의 어떤 근본적인 가능성보다는 단순히 토큰 발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어떤 투기 열풍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만연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부각되어서 나타내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과는 달리 수년간 이 업계를 지켜본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에는 수많은 이런 실패와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이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이 출범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태계를 형성을 했고 이제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나 국가들조차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실질적인 활용 사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네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설계를 한 프로젝트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도 저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프라는 이제 눈부신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자금과 인재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게이밍 분야에서도 분명히 실질적인 기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웹3 산업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이 트렌드에 대한 학습만큼은 멈추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범산업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시 조명하게 만들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새로이 제안되고 실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는 뭐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힌트를 제공을 하거나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쳤는데요. 늘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께 저도 새로운 재밌는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여기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